이어서 계속하면 시장에서 수요, 공급 곡선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요인으로 인간 행동의 합리성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현대 경제학은 사람들의 합리적인 동물이고 합리성을 전제로 해서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고 이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주체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경제 시스템도 효율적이고 균형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도 했죠. 여기서 합리성과 균형은 현대 경제의 시장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데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시장 원리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기에는 인간의 행동 동기를 이기심과 욕망으로 보는 인간관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즉 이기심이 시장을 이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로부터 시작되었고 여기에는 애덤 스미스가 저술한 국부론에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만 거래의 성사 여부는 양쪽 모두 이익을 얻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가격은 희소성과 가치의 지표라고 이야기하고요. 아까 앞에서 잠시 이야기한 트럼프의 자유무역을 무시하는 관세 압력. 점점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TV를 틀었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그러니까 왜 다른 나라는 저것을 받아들였을까라는 부분이 있죠. 경제 논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힘이 센 약육강식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우리나라를 압력해 있는 것.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작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우리나라가 군사력으로도 세계 5위,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인데도 지금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누가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진 돈에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80%를 내한테 투자해라. 그러면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그리고 그것도 이익이 생기기 전까지 그러니까 손익분기점까지는 5대5로 나눠가지고 손익분기점이 생기면 투자한 나는 이를 가지고 힘센 지는 9개를 가져가는 그리고 그 투자처도 지가 정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불합리들을 이제 겪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같은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부분이고 거래 상업 자본 그리고 상업 자본을 보면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저도 마트에서 일을 한 적이 조금 있어서 그 내용을 아는데 월마트는 인공위성을 가진 기업입니다. 왜 가지고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 속에서 기후 문제로 해서 농산물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잘 키워진 데서 사서 살기 위한 그러니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무 그리고 알리, 아마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상업 자본으로서 그러니까 힘의 논리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 이게 뭐 큰 나라과의 나라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도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쿠팡이 가지는 나름대로의 역할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시장의 기본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자와 수요자. 시장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고자 하는 공급업체와 그 상품이 서비스들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시장이다.
그러니까 시장은 간섭을 싫어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가격이 조정이 될 거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농산물 파동이 일어났을 때 뭐 경제적 위기도 있겠지만 뭐 경제 위기로 통해서 매점 매석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아니면 역사적인 부분에서 다 나타나기도 했었고, 재난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은 왜곡되기도 한다.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교환과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가 제공되고 이 과정에서 가격이 형성되게 되는데, 가격을 통해서 거래가 개별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역할을 하게 되고, 상대 가격은 경쟁적인 주체가 무엇을 얼마만큼 구매할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교환하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았죠.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꼭 갖고 싶기 때문에 내 거를 더 많이 주는, 그러니까 가치 등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화폐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뭐 역사적으로 보면 초창기 화폐는 뭐 조개 껍데기도 있었고요. 뭐 그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금이라는 부분으로 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하니까 화폐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화폐도 금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국제통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가지는, 그러니까 미국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미국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왜 저렇게 버티고 힘을 쓰고 있냐면, 미국의 달러가 국제통화기금 통화가 가지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달러가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등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 찍어내는 거죠. 찍어서 내면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힘이 크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는 지금 이제 관세 전쟁에서 가지는 부분에서 하나일 수 있는데요. 통화 스와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97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제 그러니까 많이 놀라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 한마디에 시장이 얼어붙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요동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적절하게 한쪽까지는 잘 대처하고 있고, 뭐 어려움도 있겠지만 뭐 잘 헤쳐 나갈 거라고 생각. 우리 민족이 가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에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은 거래되는 상품에 따라서 분류되고, 생산물 시장은 소비자들을 재화 및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고, 생산 요소 시장은 모든 것,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농산물도 있고 수산물도 있고 공산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생산 요소는 노동자, 노동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니면 물품 이런 것들,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최근에는 뭐 AI도 있을 수 있고 전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 시장 이런 것들도 여기에 결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경제 주체입니다. 시장에는 보통 뭐 가게라고 하는 소비자와 기업, 생산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가게는 생산을 시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소비하게 되는,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 업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기업은 그 반대 역할. 그러니까 아까 가게에 있는 구성원들이
생산물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생산을 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노동자로서 나의 노동력을 팔기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 공급자 역할이다. 그러니까 서로의 역할이 반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아까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반대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업은 생산물을 노동자, 사람, 개인한테 팔게 되고,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개인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경쟁과 이윤입니다. 시장의 목표는 수요와 공급, 원시 생존자들이 이윤을 목표로 하고 경쟁을 통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배분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쟁, 어, 그러니까 일자리는 100개밖에 없는데 노동자가 200명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가의 개입이 없다 한다면 점점점 인건비는 그러니까 받는 인건비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안 지켰을 때 법률적 제재나 이런 것들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켜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또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이제 물건 팔 게 한 1000개가 있는데 살 사람이 이 10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가격이 무한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농산물이 너무 잘 됐을 때 국가 수매라고 하면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사회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안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문화, 습관 등이 시장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안경 쓰는 것이 터부시되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면 안경 안 쓰겠죠. 뭐 또 그런 거, 또 다른 예를 뭐가 있죠? 예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것이 안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 있겠죠. 지금은 아닐 수 있는데요. 결혼을 안 하면 노총각 노총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했던 적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하는 분도 있지만, 그리고 뭐 평생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도 뭐 사회생활 하는데 그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지만, 해외에서는 그렇게 되면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나라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요약하면 시장의 기본 요소는 공급자와 수요자, 교환과 가격에 대한 형성, 그리고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의 시장, 경제 주체의 역할, 경쟁과 이윤 동기, 소셜과 독점으로부터 이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이 요소들의 역할들이 중요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생산 요소 시장에 로봇이 등장하고 AI가 등장함으로써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 없다기보다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미국에서 배를 만들 기술을 갖고 온나. 그러면 뭐 혜택 줄게. 우리 미국 사람들한테 그런 기술을 가르쳐 줘. 라고 하는 걸 강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우리 기술이라고 해서 보완하고 막고 있는 부분들,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 먹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어서 수요와 공급의 곡선, 이 곡선을 보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 공급의 변화, 시장 균형점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수량이 늘어났을 때 가격은 내려가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되면 수량이 줄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이 공급이 서로 수요와 공급이 맞았을 때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생기고 뭐 초과 수요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실까요? 음, 뭐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뭐가 나오죠? 포도가 이제 나왔을 때, 포도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포도가 다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족족 포도가 이제 판매가 다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포도가 내가 사러 갔을 때 포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위적인 개입 뭐이 없다라고 한다면 포도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포도를 먹다 보니까 질렸어요. 질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사. 그것을 그러니까 조금 매점 매수개가 있다가 이제 팔려고는 했는데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러면 생물이다 보니까 더더욱 빨리 팔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왜? 나중에 못 팔아서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마트에서 그때 당시에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사장님이 사고를 조금 많이 치시는 스타일이셨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뭐가 조금, 그러니까 뭐잘 팔린다 이렇게 하면 대량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배추를 엄청나게 사서 지역 그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판매하겠다라고 대거 샀어요. 근데 어, 그때 그러니까 좀 비싸게 사고 돈을 주고 사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오시고 얼마 안 돼서 대량으로 이제 풀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배추가 가격이 완전히 엉망이 됐죠. 그러니까 원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때 당시 아이디어를 조금 많이 내는 스타일이었다 보니까 원가만 찾아주면 되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고 해서 원가를 찾는 방법을 이제 찾다가 그러니까 주민 아파트 단지의 분여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제안했어요. 이렇게 사업을 제안을 했던 건 뭐냐면 어, 분여의 이름으로 좋은 일 한번 하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 김장 담기 행사를 한번 하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김장 담기 행사를 하는데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원가가 이만큼인데 요걸 빼고 남은 나머지는 분여의 이름으로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후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김장을 이제 조금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만든 거죠. 김장을 김치는 마트에서 팔고 나머지는 그때 한 엄청나게 많은 분한테 그러니까 나눠드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형태의 고민들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시장의 역사적 발전을 보면 교환 경제, 화폐 경제, 자본주의 시장 형태로 성장해 왔습니다. 산업사회 이후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면 계기도 있었고 세계화로 확장된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뭐 물품이 됐든 간에 중국산이 없었을 때 어떨까요?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대폰을 열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알리나 테무, 쿠팡, 쿠팡도 우리나라 물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물품을 판매합니다. 그 중에 싼 가격의 부분은 대부분 어딜까요?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할 때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재팬이 진짜 작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쓸 때는 그 상품을 쓸 수도 있는데 선물이라고 했을 때는 뭐 전 세계적으로 중국밖에 만들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초기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중세 이후에 뭐 만들어졌던 부분인데 장터 및 뭐
재정 그러니까 부근에서 만들어졌고 물물교환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단순 교환에서 점점점 최종적으로 화폐의 교환으로 가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옛날 유기전 이런 것들이 물물 교환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아니죠. 화폐가 있었죠. 근데 화폐가 점점 그러니까 사전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게 사전이라고 뭔지 아시나요? 개인이 만든 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치면 위조 지폐가 생김으로 해서 이것들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변화 발전하는 부분들이 생겼다. 상평통보라는 이런 것도 화폐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고려 그 이전에는 화폐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죠. 건병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이후에서는 뭐 상업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 정책과 연계되었고 상인을 천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보면 상인들이 그렇게 초창기에는 대접을 받는 사회는 아니죠. 뭐 중인 이하 부분에서 하는 부분. 근데 후기로 갈수록 상인들이 권력을 가진,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부를 가지고 이것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으로 발전했고 조선시대의 육성 뭐 제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이야기합니다. 근현대로 와서는 뭐 잠시 확산되다가 개항 후의 무역 활성화, 도시 거상의 성장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근대적 상업 체제 그리고 개항장, 일본 시대의 개항장이 있고 지금은 더더욱 나타나서 그러니까 자유무역, 자유 경쟁을 통해서 판매되는 전통시장도 있고 뭐 시장이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전통시장을 나중에 이제 보면 가보셔서 구입하는 것들이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기 가서 다 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통시장을 1년에 몇 번 가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전통시장 예를 들어보면 조선시대 5일장, 보부상 지금 우리나라도 5일장이 있죠. 김해시장 같은 경우는 2일 7일이 장날로서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센터에 아이들 데리고 시설에 아이들 데리고 그러니까 전통시장 투어 뭐 이렇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던 부분이 이제 답사를 갔을 때 모습하고 이후에 아이들하고 방문했을 때 모습이 확연하게 다른 뭐 대표적이면 태백 시장이었어요. 태백에 있는 시장이었는데 그냥 도로였습니다. 도로. 그때 4차선 도로였나? 4차선 도로였는데 아이들하고 방문한 그러니까 그 5일장이 쓰는 그 날에는 도로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도로에 모든 분들이 쫙 와서 물건을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진짜 일반 도로가 시장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역 공동체 중심의 시장들이 이제 활성화돼요. 지금도 앞에 있는 보면 삼방역이라고 보이는 이게 삼방시장 안에 있는 역입니다. 그러니까 시내를 통과하는 역은 없죠. 근데 삼방역에서 여기에 이제 컨셉이었어요. 삼방시장은 소풍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차도 있습니다. 여기 드럼통으로 만들어서 운행되는 간단한 것도 있고 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그런 것도 있고요. 동상시장의 모습이고 전통시장이 그러니까 전통시장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불편함이죠. 그리고 뭐 덥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례 현대시장입니다. 현대시장이 그러니까 같은 아까 그런 부분보다는 온라인 시장들 구글, 애플 앱스토어에도 있었고 디지털 시장 그러니까 점점 이제 늘어나다가 지금은 오프라인 시장보다는 온라인 시장이 더 규모고 매출이 더 커져 있는 상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는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조금씩 그러니까 이 다양해지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온라인 휴대폰을 통해서 구입하는 부품이 점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겠다 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장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오늘날 온라인 글로벌 시장으로서 확대되면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시장을 어떻게 그때 이제 뉴스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장인이 만든 호미를, 그러니까 그때 아마존이었던가요? 거기에 납품했는데 대박을 친 상품이 되어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60년 전 칼 폴라니는 전통적 주류 경제학의 시장 개념과는 반대되는 주장들을 했고, 이 주장에는 시장이 갖고 있는 사회적 성격을 배태라는 개념으로 설명했고, 시장은 본래 사회문화적 규범 속에서 생겨났고, 이 시장이 사회문화를 구성하는 주요 형태로 바뀌게 된다면 사회 내에서 인간관계는 시장의 부수적인 현상으로 변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 경제는 사회 조직의 특수한 한 형태이고 사회 분열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심 요소이지만 다른 구성 요소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들이 그러니까 말대로 이제 지금의 시장은 사회 속에서 태어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시장이 사회 문화적 규범을 만들고 지배하는 역전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기업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장의 활동이 사회에 이득이 되지 않는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으면 좋겠습니다.